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에 대한 최신 연구 보고서들인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통계로 시작하더라고요. 2025년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6천만 원, 평균 소득은 7,400만 원. 와, 이 숫자만 보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사실 보내주신 자료들의 중심 가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더 충격적이요? 네, 우리가 가난한 건 단순히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다. 우리의 뇌가 가난해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와, 뇌가 가난해지기로 결정했다. 이 문장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기대됐습니다. 그렇죠. 월급이 통장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걸 로그인, 로그아웃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심리전에 결관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절약하는 몇 가지 팁,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기업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의 소비를 유도하는지 그 메커니즘과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아주 깊게 들여다볼 거거든요. 아마 이 시간이 끝나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내 지갑, 내 소비를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세 가지 자화상부터 한번 살펴보죠. 박 사장, 김 대리, 이 대리. 이 세 인물 이야기가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아주 전형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사장, 아파트를 소유한 통계상으로는 아주 성공한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자료 표현이 정말 날카로워요. 스스로는 부자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은행의 월세 세입자나 다름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바로 자산의 유동성 함정을 정확히 짚어낸 표현입니다. 박 사장님의 자산 대부분은 아파트라는 부동산 하나에 전부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부자가 맞는데 5억 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감당하느라 매달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생활비부터 걱정해야 하는 말 그대로 하우스푸어인 셈이죠.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막혀 있으니 실제 삶의 질은 자산 규모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자산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버린 상황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두 번째 인물, 32세 김대리. 이분 상황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런치플레이션 때문에 점심값이 15,000원.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퇴근길에 시발 비용을 쓴다. 이 시발 비용이라는 단어가 자료에 여러 번 나오던데 이게 그냥 충동 구매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다릅니다. 시발 비용은 스트레스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도 괜찮아 하는 자기 위안인 거죠. 네네. 하지만 자료가 지적하듯이 바로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쓴 돈이 다음 달 카드값으로 돌아와서 더 큰 재정적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또 돈을 쓰고. 맞아요. 계속 그 고리가 반복되는 거죠. 뇌는 당장의 위로와 쾌락에만 집중할 뿐 그 행동이 가져올 미래의 고통은 애써 외면하려 하거든요.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마지막으로 27세 이 대리는 구독경제의 노예라고 묘사되더라고요. OTT, 음원, 쇼핑 다 합치니까 매달 15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빠져나가고 있어요. 2025년 국내 구독경제 시장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 현상의 규모를 보여주는 거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소비라기보다는 기업에 내는 일종의 세금에 가깝습니다. 세금이요? 네. 내가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니까요. 영화 한 편 값으로 한 달 내내 본다, 이런 작은 합리화들이 모여서 결국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고정 지출이 되어버린 겁니다. 박 사장, 김 대리, 이 대리. 결국 이 세 사람은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냥 이 사람들이 돈을 막 써서 의지가 약해서 이런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가 그거예요.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구조, 남들만큼 살기 위해 계속 치솟는 생활비, 그리고 소액 결제가 반복되면서 지출 통제력을 마비시키는 것. 이 모든 게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강력한 현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강력한 상대의 실체를 좀 들여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못 모으는 진짜 이유가 사실은 기업의 마케터와 심리학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의 뇌를 속여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7가지 심리적 도둑을 특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이 도둑들의 수법을 알아야만 우리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둑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료에서 가장 먼저 또 아주 흥미롭게 본 개념이 바로 디드로우 효과, 디드로 효과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디드로가 빨간 가운 하나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갔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고요? 아니 정말 가운 하나 때문에요? 네, 사실입니다. 친구한테 아주 근사한 빨간 가운을 선물 받았는데 그걸 입고 자기의 낡은 서재에 앉아 있으니까 주변의 모든 게 너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가운에 어울리는 고급 책상을 샀더니 이번엔 의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엔 책장, 카펫, 결국 서재 단체를 다 바꾸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의 소비가 연쇄적으로 다른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소비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와, 이거 정말 공감되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토핑 경제랑 비슷한 거네요. 토핑 경제요? 네. 아이패드를 샀을 뿐인데 애플 펜슬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펜슬을 사니 또 종이 질감 필름을 붙여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케이스 파우치까지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아, 그거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과 어울리는 새로운 세계관 전체를 구매하도록 은근히 유도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통장의 첫 번째 구멍을 뚫는 방식이죠. 두 번째 도둑은 더 교묘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는 결제 고통의 소멸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건 정말 우리 뇌가 완전히 무장해제 당하는 느낌이에요. 혹시 예전에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짜리 꺼내서 낼 때 기분 기억나세요? 꽤 마음이 쓰리고 아팠죠. 그럼요. 뭔가 큰 걸 잃는 느낌이었죠. 실제로 뇌에서 고통을 느끼는 부위인 섬nhập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돈이 내 손을 떠나간다는 그 물리적인 감각이 고통으로 인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딱 갖다 대면 띠링 소리 나고 결제가 끝나버리니까 돈을 썼다는 감각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와닿았습니다. 마치 마취주사를 맞고 돈을 쓰는 것과 같다. 맞습니다. 돈이 나간다는 그 감각적 경험이 거세되면서 우리는 소비를 한다는 인식 대신에 그냥 숫자를 교환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없으니 지출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도 함께 무너지는 거고요. 편의성을 얻은 대신에 재정적 방어 체계를 잃어버린 셈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세 번째 도둑은 심적 회계, 멘탈 어카운팅. 우리 뇌가 돈에 제멋대로 다른 이름표를 붙이는 현상이라고요. 예를 들어 월급 100만 원 정말 아껴 쓰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100만 원은 꽁돈이라며 쉽게 써버리는 심리. 아, 이거 정말 제 얘기 같아서 뜨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월급 100만 원이나 환급금 100만 원이나 그 가치는 완벽하게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100만 원이죠. 하지만 우리 뇌는 돈의 출처에 따라서 힘들게 번 돈 계좌, 꽁돈 계좌, 비상금 계좌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이 심리적 회계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면 보너스나 성과급, 환급금 같은 부수입은 영원히 자산이 되지 못하고 그 꽁돈 계좌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네 번째는 앵커링 효과, 즉 단내림 효과인데 이건 정말 알면서도 당하는 것 같아요. 정가 100만 원, 오늘만 50% 할인. 이 문구를 보면 50만 원을 썼다는 사실보다 50만 원을 벌었다는 기분이 먼저 들거든요. 기준이 되는 닷, 앵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닷 때문에 50만 원이라는 지출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처럼 느껴지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고요. 뇌가 참 단순하네요. 네, 우리 뇌는 절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매우 서툴러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비교에 아주 쉽게 현혹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안 사면 100% 할인입니다. 이 문장이 그렇게 인상 깊었나 봅니다.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겠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도둑은 아까 이 대리 사례에서 나왔던 구독 서비스의 진짜 무기, 현상 유지 편향이군요. 네, 첫 달 무료, 3개월 무료 체험 이런 제안 정말 거절하기 어렵죠. 하지만 기업의 진짜 목적은 일단 당신을 자기네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 상태를 바꾸는 걸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해지하는 과정이 은근히 번거로운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앱 들어가서 메뉴 찾고 몇 단계 거치고 그 귀찮음이 월 몇천 원의 손해보다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냥 두게 되고요. 바로 기업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귀차니즘을 수익 모델로 삼는 거죠. 그래서 구독료를 서비스 이용료가 아니라 귀차니즘에 대한 벌금이라고까지 아주 신랄하게 표현합니다. 정말 정확한 분석이죠. 와, 귀차니즘에 대한 벌금이라 무섭네요. 6번째 도둑, 작은 지출의 함정 또는 라떼 효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이게 30년 뒤에 1억 2천만 원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매일 쓰는 5,000원을 아껴서 연 5% 수익률의 금융상품에 복리로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물론 이게 좀 극단적인 계산일 수는 있지만 작은 습관이 장기간에 걸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죠. 솔직히 저도 하루 커피 한 잔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계산을 보니까 그 한 잔이 제 노후 자금의 일부를 그냥 태워버리는 행위였네요. 자료에서 제시한 질문 방식의 전환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떤 거요?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냐? 이게 아니라 당신은 매일 아침 1억 2천만 원짜리 수표를 찢어버리고 있습니까? 라고요. 아, 관점을 그렇게 바꾸면 작은 지출의 무서움을 확 체감할 수 있죠. 작은 구멍이 결국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법이니까요.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도둑입니다. 바로 과시적 소비. 자료에서는 이걸 타인의 시선에 내는 세금이라고 정의하더군요. 15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과연 100% 맛을 위한 걸까? 이 질문을 던지는데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현대 소비의 상당 부분은요, 그 물건이나 경험의 본질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남들에게 행복하고 유능하고 트렌디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 미래의 행복과 안정을 저당 잡치는 셈이죠. 어리석은 거래네요.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거래는 없습니다. 특히 SNS가 발달하면서 이 타인의 시선값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7가지 심리적 도둑들을 모두 검거해봤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우리 뇌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알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절약 상식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요. 네, 바로 절약 상식의 배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상식부터 보죠. 수입이 늘면 저축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자료들은 이게 명백한 착각이라고 지적합니다. 파킨슨의 법칙을 인용하는데요. 지출은 수입에 맞춰 증가한다는 겁니다. 연봉 3천일 때는 4천만 원만 되면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5천, 6천이 되어도 저축액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눈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차가 아반떼에서 그랜저로 바뀌고 점심 메뉴가 김밥에서 초밥으로 바뀌고요. 정확합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우리의 욕망과 눈높이가 높아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대안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할 금액을 강제로 다른 통장에 자동이체시키는 선저축 후지출 시스템, 이걸 구축해야만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신하는 상식은 더 놀랍습니다. 꼼꼼한 가계부 작성이 절약의 왕도다. 이건 거의 모든 재테크 책의 1장에 나오는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계부 작성은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낳습니다. 10원 단위까지 맞추려는 강박, 매일 기록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이게 너무 커서 3개월을 넘기기 어렵고요. 저도 몇 번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가계부 쓰느라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발 비용을 쓰는 역설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매일 먹은 음식 칼로리만 기록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절약의 핵심은 기록이 아니라 예상 통제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한 달 생활비처럼 변동 지출 예산을 미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쓰는 방식입니다. 이게 훨씬 스트레스도 적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상식의 배신. 소확행은 현명한 소비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말만큼 지난 몇 년간 우리에게 위로를 줬던 말도 없는데 이것마저 배신이라니요?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든 달콤한 주문이었을지 모른다고 자료는 경고합니다. 매일의 작은 보상, 그러니까 소소한 소비에 뇌가 익숙해지면 뇌의 도파민 회로가 즉각적인 쾌락에만 반응하도록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큰 목표를 위한 인내심을 잃게 만든다. 네, 결국 더 큰 목표를 위해 참고 인내하는 힘을 잃게 만드는 거죠. 기업들이 우리의 지친 마음을 파고들어서 소비를 정당화시켜주는 일종의 마취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깊은 만족감과 행복은 순간적인 소비가 아니라 어려움을 참고 무언가를 이뤄내는 성취에서 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파헤쳐 봤네요. 대한민국의 소비 자화성부터 우리 뇌를 속이는 7가지 심리적 도둑,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절약 상식의 배신까지.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결론이 있다면 역시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이 줄 거라고 믿는 기분을 사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보험을 사고, 외로운 기분을 달래려고 옷을 사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차를 바꿉니다. 이 감정의 고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통장은 연봉과 상관없이 영원히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것이 어쩌면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진정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최근에 샀던 물건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물건이 필요했던 걸까? 아니면 위로가 필요했던 걸까?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감정에 휘둘리는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탐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저희 행복한 경제학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지능을 높이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행복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